김만배 씨가 50억 줘야 한다라고 지목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 이 50억 클럽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의 자세한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주도한 화천대유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이 컨소시엄에 진입하는 과정을 논의하고 내규를 이유로 우리은행이 최종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네네. 빠지게 된 우리은행이 또 다른 컨소시엄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관리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수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서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양재식 전 특검보 네네. 박영수 이 전 특검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데 같이 압수수색을 했었다면서요? 네, 이 논의 과정을 주로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에 네. 따라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통상 압수수색은 일시에 단행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주거, 사무실, 차 일시에 단행함으로써 네.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논의를 할 당시에 주로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을 맡을 당시에 양재식 변호사는 특검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건 그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2014년 11월에 200억 원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두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민간 사업자들 관련자들의 진술도 현출된 상황이라 네.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0억 원을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는 겁니까?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이 2015년 3월에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그 직후에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5억 원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이 5억 원에 대해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초기에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즉 회사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업 자금을 박영수 전 특검이 대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수 전 특검은 자신의 인척인 이기상 씨로부터 받은 돈을 단순히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지 자신이 화천대유 설립이나 그 운영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천대유가 초기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줬고 네.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즉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에 화천대유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하고 온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일정 부분 관여도 한 상황에서 네. 상당 금액을 약속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약속 과정은 200억 원의 상가나 대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한 약속이었다. 대장동에서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는지 충분한 논의를 민간 사업자들과 진행을 해왔었다. 그 네. 내용을 온전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정한 직무와 관련돼서 역할을 수행하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 네. 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김만배 씨는 그 5억 원이라는 돈이 이 박영수 전 특검에 생색 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받은 돈이었다라는 말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더군요. 네네네. 이 생색 내기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현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김만배 씨는 검찰에서 이 5억 원이 화천대유 설립 비용이다라는 취지로는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박영수 전 특검 측으로부터 나온 자금이 화천대유가 운영되는 데 상당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은 분명하고 이로 네. 인해서 예. 박영수 전 특검과 민간 사업자들 간의 일정한 유착 관계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뇌물죄 등 알선수재 내지는 수재 혐의가 곧바로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라고 본다면 검찰은 이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대가 관계를 약속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5억을 투자하는 모양새를 해서 나중에 이제 큰 돈으로 돌려 갚으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사업 비용을 지급해 준다면 지주로서 배당을 받기 마련인데 배당을 받는 모양새는 어떠한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양리식 변호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수수하는 등 200억 원 부동산 수수 약정에 가름했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아직 이제 혐의입니다. 네네. 본인은 이제 적극 부인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 돈 11억 원을 빌렸다.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에 임명돼서 2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11억 원을 지급받고 특히 배장동 아파트 지급 받은 겁니까? 빌린 겁니까? 이게 보도가 여러 가지 나오나. 보도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11억 원 금전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빌린 네. 것인지 지급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일단 이로 인해서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회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임명되는 등 박영수 전 특검과 딸과 즉 화천대유 간에 일정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네. 이 자체 즉 박영수 전 특검이 받았다는 고문료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받았다는 돈 내지는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 자체도 일정한 대가 관계가 결부돼 있다면 수재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에 기해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일정 부분 관여하고 200억 원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자체도 추가로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사안 자체로만 본다면 그 금액 면에서 200억 원 부동산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자체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퇴직하고 그래서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가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이 지금 이 딸한테 간 돈하고 이 사건은 이제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YTN의 어제 보도였는데 곽상도 전 의원 이 같은 50억 클럽 사건이 아들한테 간 돈은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 이것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50억 클럽 대상자 중에 곽상도 전 의원이 먼저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었죠. 그렇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된 논거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독립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대화 내용, 그 대화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이 더 주요한 논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김만배 씨가 남욱 정영학 회계사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논의하는 대목은 분명히 목격되지만 당시에 사업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비로소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곽 전 의원 측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 50억 원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결부되지 않았다. 즉 당시 발언 중에 일정한 대가 관계를 결부시켜서 발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뇌물죄를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의 주된 논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박 전 특검 사례와는 일부분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회사 운영 자금, 즉 회사 설립 비용으로 5억 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또 박 전 특검의 경우에는 곽 전 의원과 달리 돈을 일정 부분 지급한 내역도 있습니다. 물론 박 전 특검이 고문료로 받은 내역이나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돈 자체가 200억 원 부동산 약정과는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른 박 전 특검 측이 돈을 받은 흔적은 일부 남아 있고 더더군다나 200억 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면 특히 이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뇌물죄와 그 구성 요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있고 금품 수수 사실만 있다면 충분히 인정되는 범죄인데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과정이나 우리은행 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입증된다면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곽상도 전 의원 사건보다는 더 높다고 이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은 좀 의심스러운 돈이 오간 흔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수사를 하는 건데 네. 나머지 이제 50억 클럽의 멤버들 특히 네. 주목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네. 김수남, 최재경 등등 여기에 이제 돈이 오간 흔적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박 전 특검 외에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미리부터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주도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후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한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수를 받은 내역을 일정한 재판 거래 의혹의 대가 관계로 결부시킨다면 일정한 혐의를 추론해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네. 그 고문료는 얼마 받았었나요? 고민료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한 대가 관계를 결부시킬 여지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만 입증만 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이라 그 파급 효과가 역대 어느 사건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참여해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김순환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뇌물수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김반배 씨를 만나 대책을 회의한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김반배 씨와 수십억 원대의 자금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5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갚은 정황 사실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 돈이 오고 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불거져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직접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가지고 어차피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현출되는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보강된다면 수사를 이어가 볼 만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또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귀추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이제 오늘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일정은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네네. 즉 탄핵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과 다르게 서면 조사가 아니라 구두 변론, 즉 기일을 열어서 양 당사자나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 구두로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어떠한 순서로 증인을 부르고 증거관계를 현출할지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출석해서 일부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국회고, 그렇죠.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고 이쪽은 이제 이상민 장관 쪽의 대리인이 오늘 나와서 네네. 이제 하게 될 텐데 어떤 게 쟁점입니까? 무엇보다도 이상민 장관이 재난 주무관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미리 대응하지 못했고 참사 직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법 위반이 중대하여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최소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행상의 과실은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장관입니다. 민주적 정당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장관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상의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보다는 장관에게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관은 재난안전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상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장관은 재난안전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난을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르는 조직을 구성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탄핵 심판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가가 주된 쟁점입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로 볼 수도 없고 정치적 책임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종의 징계 책임,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법 위반이 있을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탄핵 심판 소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소추 때부터요. 그렇습니다. 소추가 접수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인데 이는 훈시 규정입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 현재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 즉시 직무 집행이 정돼 있는 상태라 행안부 장관 공석 상태인데 너무 지나치게 오랜 기간 행안부 장관 공석 상태를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180일 이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서 양측으로부터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명을 내려서 그 쟁점을 정리한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신문이 진행되고 변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쟁점이 정리되면 곧바로 판단을 할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전부 9명이고요. 그렇습니다. 9명 중에 몇 명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 중에서 6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즉 6인 이상이 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법 위반이 탄핵 심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결정을 위한 의결 종족수에 비춰보면 탄핵 심판 결정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처음인데다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서는 아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헌법재판관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다툼을 거쳐서 그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 탄핵 심판 결정까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수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수 의견은 5인 이상이 되는 것이죠. 5인 이상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네, 6인 이상이 탄핵 심판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예. 탄핵까지는 결론이 나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과거에 2번 사례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처음이는지 보통 헌재가 뭐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끝으로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하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인용 내지는 기각인데 다수의 의견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법 위반까지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나 경찰이 과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각 인용 가능성을 반반으로 봅니다. 즉 그러니까 인용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각은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 이유가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과는 다릅니다.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구체적인 주의 위반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책임입니다. 예. 이른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도 부과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징계 책임도 부과하게 되는데 징계 책임의 근거는 형사 책임의 근거와는 다릅니다. 그 근거가 상당 부분 보강되어야 하는 것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즉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장관 즉 대통령과는 다른 지위에 있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 책임기관으로서 일정한 예방 의무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150여 명이 사망한 이와 같은 대형 참사에서 국가기관 중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장관에게는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즉 네. 기각 인용 의견은 반반, 즉 현재까지 의견은 기각 의견이 다수의 무게가 실립니다만 벌써부터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치 챗 GPT처럼 묻기만 하면 법률적인 지식과 해설을 들려주시는 박성배 변호사님 해설 들으면서 IQ가 얼마일까 개인적으로 궁금했지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